설이 내린 감나무 제1부 낙화 1장 제비꽃 책갈피 1956년 서울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잿빛 도시의 한 구석에서 19 김서연은 자신만의 세상을 쌓고 있었다. 그 세상은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국어사전의 귀퉁이,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눌러 말린 제비꽃잎처럼 연약하고도 향기로웠다. 포성이 멎은 자리에 들어선 판자촌의 소음과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서연의 꿈은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했다. 이화여대에 진학해 영문학을 공부하는 것. 버지니아 울프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거닐고 제인 오스틴의 정원에서 사랑의 미러를 엿들으며 그들의 문장 속에 숨겨진 시대의 아픔과 여성의 삶을 논하는 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울어버린 가세는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전쟁은 아버지의 목숨과 함께 집안의 기둥뿌리마저 앗아갔다. 여학교 졸업장 한 장이 그녀가 가질 수 있는 학력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서연은 꿈을 놓지 않았다. 밤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그녀는 호롱불의 의지에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다. 톨스토이의 펜 끝에서 살아나는 인간 군상의 모습에 감탄하고 빅토르 위고가 그려낸 비참한 이들의 삶에 눈물 흘렸다. 그녀에게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자 척박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책갈피마다 끼워둔 제비꽃처럼 그녀의 꿈은 바스러지기 쉬웠어도 자신만의 또렷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서연아, 그만 불 끄고 자거라. 가시나가 밤늦도록 책만 파면 뭐한다니.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팔자가 드세진다더라.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어머니의 등은 이미 구불대로 굽어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책 읽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딸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까 노심초사했다. 험한 세상, 든든한 서방님 그늘 아래서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믿는 어머니였다. 내 아비만 살아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에 담긴 희생의 무게를 아는 서연은 차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의 꿈이 가족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피어난 꽃임을 아는 너무 이른 철이 든 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미래가 담긴 책들을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제비꽃 책갈피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심장에서 들리는 듯 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무언가를 갖기 위해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 서연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상대는 갓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동사무소에 발령받은 25의 청년 최진혁이었다. 훤칠한 키에 번듯한 직장,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대쪽 같은 선비 집안의 자손이라는 배경까지 전쟁 미망인의 딸인 서연의 집안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혼처였다. 어머니는 이것이 죽은 남편이 보살펴준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양 서둘러 선자리를 잡았다. 선보는 날 서연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고운 다홍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꺼내 입었다.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진혁은 생각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총기로 빛났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이따금 보이는 미소는 서글서글한 인상을 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찻잔 위를 맴돌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인생이 찻잔 속 각설탕처럼 의미 없이 녹아버릴 것 같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용기를 낸 한마디였다. 진혁은 의외라는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바느질 솜씨나 음식 솜씨를 먼저 이야기하곤 했다. 책이라니 어떤 책을 말입니까? 주로 소설책을 읽습니다. 최근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깨고 나오려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냈다. 진혁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난 듯한 반가움의 빛이었다. 아, 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맞습니까?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책인데 대단하십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맞아요. 그걸 아시는군요. 대부분 어렵다고만 하시던데. 진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저는 법전을 읽습니다. 알을 깨는 대신 정해진 법이라는 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셈이지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입니다. 서연 씨 같은 분과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식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혹 괜찮으시다면 다음엔 서점에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연 씨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제 딱딱한 머리를 말랑하게 만들 이야기가 필요해서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호감과 지적인 동질감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마음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세차게 흔들렸다. 닫아두었던 장롱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꿈을, 나의 작은 서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다. 결혼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진혁은 서연의 다소곳함 속에 숨겨진 지성에 만족했고, 서연은 진혁의 든든함과 의외의 섬세함에 자신의 남은 생을 걸었다. 창신동 언덕배기에 얻은 작은 기와집. 마당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다. 흑백 결혼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학자의 꿈 대신 현모양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빳빳하게 다리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저녁을 차려놓고 그의 아이들을 낳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르는 살. 그것 또한 책 속의 주인공처럼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초 진혁은 약속을 지켰다. 주말이면 종종 그녀의 손을 잡고 종로의 헌책방 거리를 거닐었다. 그는 서연이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서 윤동주의 시집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시집이 갖고 싶소? 네, 하지만. 내 아내가 갖고 싶다는데 하지만이 어디 있소? 진혁은 주머니를 털어 시집을 사주었다. 서연은 그 시집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밤 시집 첫 장에 작은 글씨로 썼다. 나의 새로운 세상에게. 진혁은 등 뒤에서 그런 그녀를 따스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그때까지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다. 2장. 권태의 그림자. 결혼의 단꿈은 계절이 두어 번 바뀌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처자들 민준이 태어나고 연이어 딸 수진이 태어났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 아이의 앙칼진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아이의 똥오줌을 치우고 새벽 연탄불을 갈고 아침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기저귀와 옷가지를 삶고 젖을 물리고 아이를 업고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아이들을 씻기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밤참을 데우고 그러다 쪽잠이 드는 것으로 하루가 저물었다. 한때 버지니아 울프를 논하던 그녀의 손에서는 분유의 비릿한 냄새와 연탄재의 매캐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책들은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이 되어갔다. 그 사이 진혁은 세상의 중심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동사무소 개장에서 구청 주사로 승진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서연과 공유하는 창신동의 작은 기와집이 아니었다. 관청의 동료들과 어울려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정치와 경제를 논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줄서기를 고민하는 곳이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그 책은 더 이상 서연과 공유할 수 있는 문학이 아니었다.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것들이었다. 책들은 그의 야망을 위한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새로 산 두꺼운 철학책을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했다. 여보, 사르트르라는 사람 알지? 실존주의 철학자 말이야. 이 사람이 쓴 구토라는 책인데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실존적 불안에 대해 다루고 있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통찰이지 않소? 서연은 젖을 물리던 아이를 토닥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의 열과 이유식 걱정뿐이었다. 어머,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보, 저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어요. 정말 듣고 싶었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민준아, 아빠 보고 엄마 해봐, 엄마. 서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진혁에게 내밀었다. 진혁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책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자신과 아이의 옹알이에만 집중하는 아내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보는 듯했다. 서연의 세상은 기저귀와 쌀깍, 아이들의 열과 기침 속에 있었다. 진혁은 아내의 그런 모습이 점차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때는 순종적이라 좋았던 아내가 이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여자로 보였다.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저 밥하고 애 키우는 기능만 남은 존재가 되어갔다. 당신은 신문도 안 읽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내일 모레면 4.19 혁명 2주년이야.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우물 안개구리처럼 집안에만 있잖아. 어느 날 저녁 진혁이 쏘아붙였다.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밤에라도 읽어볼게요. 서연이 주눅든 목소리로 답했다. 핑계지. 당신이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발전이 없지. 결혼 전에는 총명해 보였는데 사람이 어째 갈수록 퇴보를 하는 것 같아. 진혁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시퍼런 비수처럼 박혔다. 퇴보. 그는 그녀의 삶 전체를 어머니로서의 희생을 한마디로 부정해버렸다. 대화는 번번이 그런 식으로 끝났다. 진혁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었고 서연은 남편 앞에서 점점 더 작아졌다. 그녀는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책 한 줄 읽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의 책장에 꽂힌 어려운 책들은 그녀와 남편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행복 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매일 쓸고 닦아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내려앉는 지긋지긋한 먼지처럼 둘 사이의 권태와 실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상이 되어갔다. 서연은 그저 그것이 부부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려니
애써 외면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이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3장. 늘봄의 유혹. 최진혁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 곳은 종로에 새로 생긴 늘봄 다방이었다. 어두컴컴한 실내, 몸을 깊숙이 파묻게 되는 푹신한 벨벳 소파, 그리고 축음기에서 은은하게 흐르는 쇼팽의 녹턴. 그곳은 잿빛 현실과 집안의 아기 울음소리, 아내의 무지한 얼굴을 잠시 잊게 해주는 완벽한 도피처였다.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마담 오유경이 있었다. 24의 오유경은 그녀의 나이가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을 겪은 여자였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사슴의 연약함과 살아남은 살개 교활함이 공존했다. 그녀는 남자를 읽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자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귀신같이 꿰뚫었다. 그녀는 다른 다방 여자들처럼 마냥 웃음을 팔지 않았다. 때로는 신문을 펼쳐들고 손님과 날 선 정치 토론을 벌였고, 때로는 김소월의 시집을 들고 와 애달픈 구절을 읊조리며 남자의 감성을 자극했다. 늘봄 다방은 시청과 관공서 근처에 있어 출세에 목마른 젊은 관료들과 돈 냄새를 맡은 사업가들이 들끓었다. 유경은 그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세였다. 어느 날 직장 상사에게 된통 깨지고 울적한 마음에 다방을 찾은 진혁의 옆자리에 유경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녀에게서는 값싼 분내가 아닌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났다. 어머, 최 주사님. 오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네요. 나라에 큰 걱정거리라도 생겼나 봐요. 유경은 진혁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고 손길은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떨림을 전했다. 진혁은 자신을 알아주는 듯한 그녀의 말과 짜릿한 손길에 굳었던 자존심이 충족되는 것을 느꼈다. 알아주는 건 유경 씨밖에 없구려. 답답해서 그렇소. 위에선 누르고 아래에선 치고 올라오니 재능 없는 자들이 목소리만 큰 세상이니 제가 뭐려. 주사님처럼 똑똑하고 점잖은 분은 딱 보면 알죠. 지금은 잠시 연못에 계시지만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실 분인걸요. 댁에 계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을 남편으로 두셨으니. 그녀의 말에 진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집사람이 뭘 알겠소. 애들하고 살림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내 고뇌나 야망 같은 건 안중에도 없지. 유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어머, 망극하셔라. 그게 다 주사님을 위한 내조인 것을요. 사모님께서는 주사님이 마음 놓고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녀는 일단 아내를 칭찬하며 진혁의 경계심을 풀었다.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가끔은 주사님의 높은 뜻을 알아주는 말벗도 필요하시겠죠. 큰 뜻을 품은 사내의 길은 외로운 법이니까요. 그럴 땐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제가 주사님의 시름을 들어드리는 쓰레기통이라도 되어드릴게요. 높은 뜻, 말벗, 외로운 길. 유경이 던진 단어들은 정확히 진혁의 허영심을 관통했다. 그녀는 시를 읽었고 어려운 정치 용어를 알았으며 무엇보다 남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았다. 그녀는 진혁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비운의 지성인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답답했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는 빛나는 담론이 되었다. 진혁은 유경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늘봄 다방에 들러 유경과 한두 시간씩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유경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의 썰렁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었으며 그의 고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다방 안은 한산했고 두 사람은 창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유경은 진혁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주사님 손, 참 따뜻해요. 고생 많이 한 손 같아. 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이 결혼 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유경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혁은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충만한 기쁨을 되찾고 있었다. 그것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사장, 공모자들, 유경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진혁의 야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는 더 이상 구청 주사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고 싶었다. 유경은 그런 그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부채질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에게 단순히 연애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갈망은 곧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어느 비오는 날 밤 다방 구석진 자리에서 유경이 진혁에게 위스키를 따라주며 속삭였다. 진혁 씨, 시청의 김 국장님이라고 아세요? 그녀는 어느새 주사님 대신 진혁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김 국장? 알다마다. 이번에 새로 부임했는데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지. 아무에게도 쉽게 마음을 안 연다고들 해. 그분이 저희 다방 단골이세요. 바둑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상대가 없어서 늘 적적해 하시더군요. 진혁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진혁 씨, 바둑 좀 두시잖아요.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유경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며칠 뒤 유경의 주선으로 진혁은 김 국장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게 되었다. 진혁은 일부러 몇 수 접어주며 국장의 비위를 맞췄고 대국 내내 그의 식견과 정책에 감탄하는 척했다. 국장님의 이번 도시 미화 정책은 정말 탁월한 해안이십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김 국장은 자신을 존경하는 이 젊고 똑똑한 공무원에게 흡족한 미소를 보냈다. 그날 이후 진혁의 회사 생활은 눈에 띄게 편해졌다. 김 국장은 공공연히 진혁을 칭찬하고 다녔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이 유경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출세를 도와줄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둘의 미래는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다. 그들은 남산의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변두리의 작은 삼류극장에서 어깨를 기댄 채 영화를 봤다. 어두운 극장 안 유경은 진혁의 품에 안겨 그의 입술을 찾았다. 그들의 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격렬해졌다. 진혁은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을 유경에게서 느꼈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일깨우고 그 욕망을 채워줄 줄 아는 여자였다. 어느 밤 유경의 허름한 자취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가장 안락한 낙원이었다. 진혁은 유경의 부드러운 살결 위에서 자신이 비로소 완전한 남자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격정이 끝난 후 유경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늘게 흐느꼈다. 진혁 씨, 저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사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저는 진혁 씨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혁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런 말 마. 서연 씨와는 이미 끝났어. 마음이 말이야. 그 사람은 내 야망을 이해 못해. 내가 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저 내 발목을 잡을 뿐이야. 당신만이 내 날개가 되어줄 수 있어. 유경 씨. 유경의 눈물은 진혁을 더욱 깊은 연민과 책임감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이 불쌍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기사도적 착각에 빠졌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은 어느새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지한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욕망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완벽한 공모자였다.